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미래의 부를 위한 투자 공부입니다. 서점에 가면 요즘 어떤 분야가 어떤 것들이 핫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메타버스와 NFT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에 관련한 책들도 꽤 많이 나와 있는데요. 늘 한 번쯤 소개를 해봐야지 하면서도 잘 모르는 분야라 막상 손이 가진 않았었는데요. 마침 딱 제 수준에 맞게 재미있게 읽기 좋은 책이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까 합니다. 예전에는 투자하면 은행을 통한 금융거래나 주식 정도를 떠올렸지만 이제는 블록체인을 넘어 메타버스나 NFT가 크게 부각되고 있죠. 그러면서 중요해진 것이 문화입니다.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숫자를 잘 알면 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 책은 미래 문화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것이 투자의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며 문학에서부터 미술, 음악, 영화, 게임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화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고 문화도 급격한 변화를 겪는 중입니다. 변화는 불편함을 유발하죠. 하지만 불편하고 귀찮다고 외면하면 점점 뒤처져 더 이상 따라잡을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맨 앞에 서서 혁신의 아이콘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정도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책 미래를 위한 투자 공부는 투자를 위한 방향을 제시해 주면서 현재의 여러 문화들에 대한 정리를 깔끔하게 해줘서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도 그냥 문화에만 관심이 있는 분에게도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부분들을 발췌해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책 미래의 부를 위한 투자 공부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오징어 게임과 넷플릭스. 비바람이 몰아치던 바다 잔잔해져 오면 이렇게 시작되는 연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2022년 1월 미국 증시는 비바람이 아니라 피바람을 맞는 심정이었습니다. 그 잘 나가던 넷플릭스가 하루 만에 $100 이상 떨어지고 2021년 11월 고점에서 불과 2달 만에 41%가 떨어졌습니다. 8개월이 지난 2022년 7월에는 $170까지 60% 이상 떨어졌습니다. 2021년 4분기 신규 가입자 수가 예상했던 839만 명보다 약간 적은 828만 명으로 2022년 1분기 실적에서 가입자가 줄어든 것은 러시아 사업을 접으면서 70만 명이 감소하며 실제로는 20만 명이 증가한 것인데 그 정도 숫자로 시장이 요동을 치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미스터 마켓이구나 싶습니다. 그만큼 넷플릭스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다는 증거겠죠. 넷플릭스가 떨어지면서 OTT의 또 다른 강자인 디즈니도 당일 7%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미국 주식이 답이다의 장우석 저자는 넷플릭스를 성장하지 않는 성장주라고 표현했는데 디즈니까지 하락한 걸 보면 OTT 시장이 레드오션으로 접어든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넷플릭스는 디즈니만 상대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애플과 아마존까지 상대해야 하니 쉽지 않은 싸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20세기 내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주도해온 영화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게임 산업의 왕자를 넘겨주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영화는 특유의 상상력을 발휘해 NFT와 자신을 접목하는 또 다른 혁신을 이루어야 게임 산업의 강력한 도전을 이겨낼 것입니다. 2021년도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은 시청자가 관람한 콘텐츠는 우리나라 시리즈물인 오징어 게임입니다. BTS 노래가 아무리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세대, 모든 계층이 즐겨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1960년대 비틀즈나 1970년대 아바, 비지스, 퀸, 엘튼 존처럼 모두가 듣고 모두가 따라 부르던 그때의 대중음악이 아닙니다. 이는 비틀즈가 주도하던 1960년대의 대중음악과 달리 지금은 영화, 게임 등 다른 대중문화가 음악 시장의 크기나 영향력 면에서 압도하기 때문이죠.
세계 최고 시장을 갖고 있는 BTS의 소속사 하이브의 매출은 1조 2천억 원으로 2조 4천억 원을 넘긴 NC소프트의 2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NC소프트는 게임 업계에서 세계 최고가 아닌데 말이죠. 오징어 게임은 거의 1억 명이 넘는 19세 이상의 구매력 있는 유료 시청자 수와 그들에게 미친 영향력, 뉴스에서 차지한 비중, 투자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란 측면에서 그동안 한국이 대중문화에서 성취한 모든 성과를 합친 것보다 더 컸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돈이라는 관점에서 배울 게 많습니다. 우선 이 드라마는 가진 자의 행복과 돈이 없는 자의 불행을 극적으로 대비시키면서 대다수의 사람이 후자를 피하고 싶어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돈이 필요한 이유는 없으면 너무 불편해지기 때문이죠. 불편이 쌓이면 불행이 됩니다. 사실 돈은 이미 자본주의를 넘어 완벽하게 신자유주의가 구현된 우리나라에서 모든 것을 움직이는 유일한 인센티브입니다. 돈이 없으면 숨쉬는 것 외에 사실상 모든 것이 불가능한 나라죠. 따라서 사람들은 모두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지만 돈을 버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주인공 기훈이 456억 원을 벌기까지 455명의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자본주의, 특히 대한민국의 자본주의는 콜로세움이고 그 게임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검투사라는 사실을 이 작품은 말해줍니다. 모든 검투사는 콜로세움에서 죽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고도 콜로세움에 계속 섭니다. 로마 시대 때는 노예 신분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표면상으로는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지만 선택의 자유는 부유층 사람들에게나 있는 것이고 가난한 루저에게는 선택권 없이 그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여야 하는 정글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죽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은데도 게임에 참여하겠다고 선택한 사람의 비율이 90%에 이른다는 것은 현실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말해줍니다. 서울대 경영대 출신으로 머리 회전이 빨라 결승전까지 살아남은 상우는 자본주의 룰을 빨리 이해할수록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서울대 경영대를 수석으로 입학한 상우조차 선물 옵션 투자로 60억 원의 빚을 졌다는 설정은 무척이나 현실적입니다. 결국 상우는 죽고 휴머니스트에 좀 더 가까운 기훈이 최후의 승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돈에 대한 다른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듯합니다. 이 드라마를 보고 투자자라면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드라마에 투자할 것인가? 넷플릭스에 투자할 것인가? 저는 K드라마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먼저 크리에이티브와 비즈니스 감각이라는 두 가지 재능이 동시에 필요한 영역에서 이 둘을 모두 갖춘 인재들이 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해외 문화에 열려 있어서 미국, 일본, 유럽, 홍콩 등 기존의 문화들로부터 장점을 빨리 배워 이를 작품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입니다. 사회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쟁을 쉬는 동안 잠시나마 위로해줄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와 NFT가 한국 사회에서 유달리 강조되는 것도 현실과는 다른 새로운 곳에서 고통을 잊어버리려는 한국 특유의 치열한 경쟁 상황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요인으로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기인합니다. 20세기의 다른 나라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극적인 변화 세 가지, 외세의 식민지 지배, 동족 상잔의 이념전쟁, IMF 외환위기 이후 반강제적인 신자유주의의 도입을 겪은 나라는 대한민국 외에는 없습니다. 솔직히 아무 변화가 없는 여러 나라들보다 드라마틱한 서사 구조를 역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인재와 시장, 과거 어느 시점이든 좋은 컨텐츠 소재가 되는 역동적인 역사가 있어서 K컬처는 앞으로도 잘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산업에서 미래를 찾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창작의 자유는 더 보장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내 드라마 관련 업체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선택은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 업체입니다. 우리는 인구 숫자상 세계를 호령할 플랫폼 업체가 탄생하기는 구조적으로 힘듭니다. 오징어 게임 같은 작품을 또 만들 수는 있으나 세계적인 히트작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국내 OTT 업체나 공중파 종편 케이블 TV로는 힘듭니다. 넷플릭스는 굉장히 열린 조직입니다. 일시적인 주가 하락은 있었지만 기업이 꾸준히 혁신하고 인재를 발굴하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살 컨텐츠를 알아내는 감각이 빅데이터를 통해 확보되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좋은 투자 대상입니다. 넷플릭스에는 규칙 없음이란 규칙이 있는데 현지 법인 담당자가 작품 구입의 액수까지 최종 결정합니다. CEO는 다만 해고권을 갖고 있죠. 완벽한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넷플릭스 문화는 넷플릭스의 미래에 대한 보증수표입니다. 넷플릭스가 더 잘 나가리라고 예측하는 이유는 넷플릭스가 영화나 드라마 외에도 다른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는 자체 MD숍이 있고 드라마 속에 등장한 의류 등을 지난해 10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오징어 게임 관련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영화보다 더 큰 게임 시장에서 가장 대중적인 모바일 게임과 마니아들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 비디오 게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짜 돈을 벌 줄 아는 기업이죠. 다만 콘텐츠가 지나치게 성인 취향이어서 가족이 같이 볼 콘텐츠는 디즈니가 훨씬 더 많다는 점에서 여유가 되면 넷플릭스나 디즈니에 동시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여겨집니다. 한국의 웹툰 대 일본의 망가. 천만 관객을 연이어 동원한 영화 신과 함께 시리즈. 넷플릭스 시리즈물인 오징어 게임의 뒤를 이어 세계 순위 1위를 두 번째로 기록한 지옥. 세 번째로 세계 순위 1위를 기록한 지금 우리 학교는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원작이 있고 원작이 소설이 아닌 웹툰이라는 사실입니다. 웹툰 시장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드디어 매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년도 6,400억 원 대비 거의 성장률이 60%에 이릅니다. 성장률만 따지면 음악, 영화, 게임을 모두 뛰어넘는 압도적인 기록입니다. 저는 웹툰의 성장을 교육 현장에서 피부로 느꼈습니다. 전에는 학생들이 연예인을 많이 희망했다면 요즘은 웹툰 작가가 그 자리를 꿰차고 올라왔습니다. 연예인이 되기란 너무 어려운 길 같지만 웹툰 작가는 미술의 소질이 약간만 있다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노력한 만큼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고등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 이들 학생들을 위한 웹툰 관련 학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다소 걱정스러운 생각도 들겠지만 사실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 학생들이 대학을 나와 사회에 진출할 때 웹툰 시장과 위상은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어학자 김성우 씨와 사회학자 엄기호 씨가 공동으로 저술한 유튜브는 책을 집어 삼킬 것인가에서는 웹툰의 특징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책은 옆으로 보는데 웹툰은 아래로 내리면서 보게 되니 속도랑 시선 두는 곳이 달라지면서 이야기 흐름도 다르게 느껴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성의 의미도 달라지고 그 의미를 구성하는 사람의 감각도 달라지죠. 이게 이미 텍스트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넘어 텍스트가 담긴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되겠죠. 그 매체에 의해 나의 감각과 이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관찰하며 자기에 대한 알매 도달하게 될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결국 현실은 자기에 대한 알매에 이르는 것입니다. 결국 웹툰은 소비자들에게 뭔가 다른 것을 선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하는 겁니다. 한국 웹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인 성장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메시지도 분명하고 가벼우면서도 진지합니다. 가벼움은 감각에서 느껴지지만 그 의미와 무게가 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웹툰을 철학적으로 포장합니다. 언뜻 보면 좀비물과 B급 호러라는 장르에 심취해 있는 것 같지만 곳곳에는 세태에 대한 풍자와 삶과 존재에 대한 성찰이 엿보이는 작품이 많습니다. 일상적인 가벼운 재미를 추구하는 작품도 있지만 외모 지상주의에 대한 비판,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옹호, 청년 실업에 대한 이야기도 다룹니다. 과거보다 스펙트럼이 다양해졌죠. 그동안은 지식인들의 관심사가 주로 책과 영화였다면 이젠 지식인들도 웹툰을 보고 전문적인 평가를 할 정도로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웹툰은 사실상 책을 서서히 대체하는 중입니다. 물론 유튜브 같은 영상 매체를 따라잡지는 못하겠지만 웹툰 시장이 전체 출판 시장에서 단행본을 따라잡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웹툰 시장에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이유는 구독층입니다. 웹툰을 연령대별로 나누어 보면 20대와 30대의 점유율 합계가 80%에 이릅니다. 영화, 음악, 게임 중에서 어찌 보면 음악 다음으로 그 대상이 젊죠. 이들은 종이로 보는 만화책 이전에 웹툰과 먼저 친숙해진 세대고 30, 40대가 되어도 계속해서 웹툰을 선호할 겁니다. 웹툰에 익숙한 세대가 나이가 들었다고 종이책으로 취향을 바꾸지는 않을 테니까요. 우리나라의 세계 최초이자 세계 최강인 웹툰이 넘사벽으로 생각되는 일본의 망가 시장과 한판 승부를 벌일 날이 언젠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웹툰 업계 1위인 네이버 웹툰의 글로벌 월간 사용자는 7,200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습니다. 실제 사용자는 우리나라 구독자 다음으로 일본인이 많다고 합니다. 일본은 전통 종이 만화의 세계 최강국인데도 말이죠. 반면 2위 카카오는 미국 쪽으로 선전 중입니다. 북미의 웹툰 플랫폼 타파스에 공급된 카카오의 작품은 50여 개로 작품 수 기준으로 0.1% 정도지만 매출 비중은 50%에 이릅니다. 웹툰의 진정한 경쟁자는 일본 망가가 아니라 미국의 넷플릭스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인터넷에 접속해서 모든 것, 특히 문화적 체험을 해결하려는 분위기가 주류 흐름입니다. 종이책으로 소설이나 만화를 보다가 웹툰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웹에 접속한 상태에서 넷플릭스로 긴 시간을 투자해 영화나 드라마를 볼 것인가 아니면 짧게 웹툰으로 시간을 조각내서 보낼 것인가의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웹툰은 게임과는 경쟁 관계라기보다 공생 관계입니다. 게임을 하는 유저들은 게임을 하다 잠시 쉴 때 웹툰을 보는 문화에 길들여졌습니다. 결국 제한된 시간에서 가장 긴 시간을 게임에 투자할 것인가, 영화에 투자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한 뒤 틈새에 웹툰에 투자할 시간을 적절하게 넣고 그 비중을 크게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공교롭게도 넷플릭스 성공작들 중에 웹툰이 많은 편으로 웹툰의 성공에 넷플릭스가 기여한 바가 크죠. 넷플릭스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궁금해져서 원작을 찾아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웹툰이 지금보다 더욱 시장이 커져서 넷플릭스를 위협한다면 그때는 견제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소재가 좋으면 웹툰이든 소설이든 넷플릭스가 가릴 리가 없지만 넷플릭스는 우리나라 시장을 잘 알고 있기에 웹툰이 게임에 이어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을 언젠가는 알아차리겠죠. 그러면 시장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문화의 세계에서는 특히 시간이 돈입니다. 투자자는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웹툰에도 게임이나 영화 못지않게 관심을 가지면 언젠가는 수익률로 보답받을 것입니다. 투자자라면 SF 소설을 읽어야 하는 이유. 제프 베이조스가 쓴 유일한 책인 발명과 방황에서 닐 스티븐슨의 이름을 발견하고는 놀란 적이 있습니다. 닐 스티븐슨은 그가 좋아하는 작가로 자주 이메일을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베이조스는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처럼 열혈 독서광은 아니지만 틈나는 대로 SF 소설을 읽으며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습니다. 실제 닐 스티븐스는 아마존 본사가 있는 시애틀에 거주하며 제프 베이조스가 아마존 CEO에서 물러난 뒤 주력하는 우주 개발업체 블루 오리진의 비상임 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에 특히 관심이 많은 그는 VR 망막 디스플레이 제품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매직립의 미래학 부분 최고 임원으로도 활동 중입니다. 1959년 메릴랜드주 포트미드에서 태어난 스티븐스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롯하여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과학자인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보스턴 대학 물리학과에 입학했다가 지리학으로 전공을 받고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통섭하는 작가가 됩니다. 그의 작품에는 과학, 수학, 암호학, 신학, 역사, 언어학, 철학, 궤도과학이 농축돼 있습니다. 그리고 NFT의 원조인 사이버펑크 운동이 그가 다루고자 하는 주된 세계죠. 닐 스티븐슨의 저서 스노크래시의 주인공은 해커 피자 배달부 히로입니다. 일본인과 한국인의 혼혈로 묘사됩니다. 데몬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가상현실에 접속해 아바타로 자유분방한 삶을 사는 모습을 30년 전에 예측했다는 게 놀랍습니다. 이 메타버스의 규약이 디파이어드 마이어로 탈중앙화된 NFT의 DAO 시스템과 그대로 겹쳐지는 점도 신기합니다. 소설에서 스티븐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험한 세상이요. 늘 더 위험해지고 있지. 그래서 우리는 공포의 균형을 뒤엎기 싫은 거요. 냉전이 사라진다고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걸 보면 알 거요. 1992년이 바로 냉전이 끝난 시점이죠. 그 시점에 이미 인류가 냉전보다 더 무서운 신냉전을 겪고 현실에서 추구하지 못한 위험을 가상 공간에서 마음껏 추구하는 무법천지의 사이버펑크 세상을 그렸습니다. 세븐 이브스는 베이조스에게 직접 영감을 준 책입니다. 2015년에 쓰인 이 소설은 바야흐로 멸망을 앞둔 인류가 살기 위해 우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립니다. 제비뽑기로 우주로 갈 172명을 고르고 나머지 사람들 중 안락사를 원하는 이들을 위해 안락사 약을 거의 무한에 가깝게 공급합니다. 그런데 그 약으로도 부족해지자 핵폭탄을 터뜨려 인구를 줄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옵니다. 책의 3부에서는 3년을 우주에서 희망 없이 떠도는 인류가 자살을 선택하면서 서서히 숫자를 줄여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류를 더 많이 남기기 위해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많아야 하기에 살아남은 인구의 성비는 여자 3, 남자 1로 바뀝니다. 그리고 마침내 7명의 여성만이 남고 이 여성들은 소행성에 착륙해 처녀 생식을 통해 인류의 존속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5천년 뒤 여성만 남은 인류는 마침내 Y 염색체 합성법을 발견하고 인류는 남성 없이 여성만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이 책은 제프 베이조스 외에 독서광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자신이 읽은 SF 소설의 모든 것이 이 책에 응축되어 있는 것 같다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왜 종말론적인 하드코어 SF에 열광이 있을까요? 바로 암담한 미래를 막기 위해 인류는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모든 인류에게 던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구에 갇혀 서로 싸우지 말고 메타버스 같은 가상 공간이나 진짜 실물의 우주를 향해 나아가라는 메시지를 세계의 리더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닐 스티븐스는 언제나 시대를 앞서가는 선견지명의 작가로 그 통찰력의 배경에는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 공부에는 기업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좋은 SF 소설 읽기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세계의 슈퍼리치들은 말해줍니다. 미술품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그림과 비싼 그림은 다릅니다. 비싸게 팔린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예수의 초상화
살바토르 문디로 한화 약 5천억 원에 판매됐습니다. 이 그림은 사우디의 왕세자가 소유한 요트에 걸려 있죠. 그러면 팔리지 않은 그림으로 가장 비싼 작품은 무엇일까요? 바로 루브르 박물관에서 보관 중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로 40조 원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그림이 가장 비싼 그림인 거죠. 당신을 초대합니다의 저자 존 리비는 이를 단순 노출 효과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모나리자의 미소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그림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모나리자의 미소가 워낙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되어서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죠. 실제 고흐만큼은 아니지만 다빈치의 그림도 그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1507년에 제작되어 처음으로 인정받은 시기가 1860년입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의 거장인 다빈치의 모나리자 작품이 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을까요? 이는 강탈한 것이 아니라 프랑스가 공식적으로 구매한 작품입니다. 이후 1911년에 도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는 모나리자의 유명세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죠. 범인은 이탈리아인 빈센트 프레조로 모국으로 작품을 가져가려고 했답니다. 40조 원이라는 모나리자 가치는 연 800만 명이 내는 입장료는 기본이고 그들이 프랑스에 오는 가장 주된 요인이 이 그림을 보러 오는 것이기에 항공료, 체류하면서 내는 비용 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만약 프랑스 정부가 돈이 급해 경매에 내놓는다면 제 생각에는 40조 원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돈 많은 중국 정부나 석유 재벌 중에 그 돈을 낼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주가나 유가, 비트코인은 가격이 떨어질 때 하락폭이 상당할 때가 있지만 미술품은 본인이 산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팔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한 해마다 경매 최고가가 올라갑니다. 미술품 투자는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을 완벽하게 보호해 줍니다. 미술 작품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미술시장은 주식시장처럼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있습니다. 발행시장은 작가가 생산하는 단계며 유통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됩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옥션 같은 경매회사 소더비 크리스티가 있죠. 그리고 이것과 영향을 주고받는 비평가, 아트 컨설턴트, 아트 딜러들이 상호작용해 그림값을 조정합니다. 특히 아트 딜러는 현대의 유명 화가들을 대부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시회를 열어 작품을 판매하고 해외 유명 아트페어에서 자신이 매니지먼트하는 작가의 작품을 전시해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작용이 미술작품의 가격을 올리는 데 기여하죠. 그리고 NFT 아트 시장이 뜨면 관련 직업이 생깁니다. 아트 딜러 중에 레리 가고시어는 1년 매출이 10억 달러가 넘습니다. 유명한 스포츠 선수의 에이전트보다 수입이 더 좋죠. 딜러로도 활동 중인 문화경제학자 미셸 트리마치는 미술품을 사고 팔 때만이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라고 역설합니다. 독특한 상품을 판다는 쾌감, 예술의 지적인 부분이 주는 충족감 등 직업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시장과 반대로 가면 때로는 큰 돈을 벌 수 있다. 애덤 맥케이 감독은 골수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그의 신작 돈 룩업은 2021년 말 국내 극장 개봉과 동시에 넷플릭스에서도 개봉되었습니다.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해서 인류가 망하려는 순간에도 미국은 이것이 비과학적이라며 하늘을 올려다보지 말라고 주장하는 세력과 과학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하늘을 보라는 룩업파로 양분됩니다. 미국이 얼마나 분열된 사회인지를 코믹하게 보여줍니다. 그의 다른 작품인 조지 부시 대통령 때 실세 부통령을 했던 펜스 전 부통령의 전기 영화 바이스나 2015년 작품으로 월스트리트의 탐욕을 유머러스하게 비꼰 지금 다룰 영화 빅쇼트까지 그의 메시지는 소위 가진 자들과 이들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공화당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 일관합니다.
영화 빅쇼트는 논픽션 작가이면서 경제경영 분야 인기 작가인 마이클 루이스의 원작을 바탕으로 영화와 다큐 형식을 섞어 2008년 금융위기를 통렬히 비판합니다. 실제 인물들을 바탕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왜 발생했고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논리적으로 지적하는 작품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 등 유명인들이 잠깐 출연해 영화를 더욱더 다큐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등장인물로는 브래드 피트, 크리스찬 베일, 스티브 카렐, 라이언 고슬링 등 명배우 4명이 조연으로 나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캐릭터는 크리스찬 베일이 맡은 유명 투자자 마이클 버리죠. 마이클 버리는 신경외과 의사 출신 헤지펀드 투자자입니다. 개인적으로 투자하면서 미국 개미들을 위한 블로그를 써서 유명해졌는데 그의 성공기는 우리나라의 의사 출신 투자자 박경철 시골 의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박경철 의사가 보수에 비판적이며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마이클 버리도 월스트리트의 주류 문화에 비판적인 글을 쓰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영화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대폭락을 예상하고 시장과 반대로 대형 금융사 주식 공매도와 풋옵션 매수로 큰 돈을 법니다. 영화에서는 남들이 다 버블에 흥청망청할 때 혼자 비관론자가 되어 시장과 반대로 간다고 비웃음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는 스트레스를 극복하려고 메탈리카 같은 가장 시끄러운 메탈 음악을 들으며 계속 시장과 반대의 포지션을 들고 버팁니다. 결국 마이클 버리의 예측은 옳았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은 부실 덩어리로 전락했고 집값을 못 갚은 사람들이 집을 빼앗기고 상환 불가능한 채권을 갖고 있던 금융회사들은 부실 채권 때문에 파산 지경에 이르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를 겪습니다. 시장과 반대로 가는 역발상 투자는 영국의 전설적인 투자자 존 템플턴 경 때문에 유명해졌죠. 그는 대중이 시장에 대해 최고로 비판적일 때가 매수의 기회이고 최고로 낙관적일 때가 매도의 기회라는 역발상 투자의 창시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철학이 언제나 옳다는 것을 투자 실적으로 증명하면서 이번 시장은 다르다라는 말이 가장 비싼 거짓말이고 시장은 언제나 비슷하게 과거를 재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버리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 반대로 베팅해서 큰돈을 만진 건 사실이지만 2021년에는 테슬라의 주가가 버블이라며 공매도에 가담했다가 테슬라 주식이 크게 오르면서 큰 손해를 보고 자신의 발언 테슬라는 거품이다를 처리한 일이 있습니다. 시장과 반대로 가는 전략은 양날의 검입니다. 큰돈을 벌 수도 있고 큰돈을 잃을 수도 있죠. 자신이 시장을 정말 잘 알고 미래를 자신 있게 예측할 수 있는 고수가 아니라면 시장과 반대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수가 아닌 평범한 개미들은 시장을 예측해서 반대로 가거나 시장의 변동성에 레버리지로 맞서는 것보다는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마이클 버리를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저는 제 전공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라 이 책의 내용이 훨씬 더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내가 문화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만큼 투자도 잘할 수 있겠다 싶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경영, 경제 관련의 도서들은 저와는 다른 세계라 여겨서 잘 읽지 않았었는데 이 책이 그 물꼬를 터줄 것 같네요. 특히나 이 책은 아주 최근의 문화 현상과 이슈들을 다뤄서 더욱 귀에 쏙쏙 들어오고 현재의 흐름을 읽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학교를 졸업하고도 자꾸 세상에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고 배워야 할 것들이 생겨나니 따라가기가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생각하면서 시대를 읽는 눈을 길러야겠습니다.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대가 왔다는 것에 대해 크게 동의하면서 오늘의 책 미래의 부를 위한 투자 공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